안녕하세요. 오늘 끝에서 두 번째 시간 주제 14, 조선 후기의 정치사와 제도사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탕평 정치는 왜 등장하게 됐는가? 탕탕평평하게 당파에 상관없이 골고루 인재를 등에서 좀 화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게 탕평 정치죠. 영조 정조 떠올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기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백성들이 상당히 힘들었다. 왜 힘들었을까? 어떻게 힘들었을까? 그거를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취 체제, 그러니까 세금 걷는 제도가 영정대동 균역법으로 바뀌게 돼요. 요 영정대동 균역법이 요 수취 체제 변화의 삼총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동법과 균역법 위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관합과 살인, 서원 향약으로 성장, 붕당 정치 성립하고 나서 요 살인들이 동인 서인으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까지 봤네요. 한편 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요 동인들이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고 서인이 이렇게 쭉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이 세 개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요 임진왜란 때 주로 이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 때는 요 북인들이 정권을 잡고 여당의 역할을 해나갔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서인과 남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요 광해군과 북인 정권의 이 중립외교를 비판하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북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면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 일부가 참여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정치가 진행이 됩니다. 인조가 왕일 때 병자호란이 또 터지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인조의 둘째 아들이 바로 효종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올빼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빼미. 거기 보면은 인조가 나오고 소현세자가 나오죠. 근데 이 소현세자가 아주 이 의문스럽게 죽습니다. 뭐 독살당했다는 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인조의 뒤를 이은 이 효종은 이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효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효종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인조가 요 병자호란 항복의식 삼전도에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종 때는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니네 청나라를 섬기지만 속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니네 살고 있는 북쪽을 정벌하리라 라는 북벌론과 이제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정통성은 우리 조선에 있다. 소중화 의식이 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요 효종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효종 다음에 이제 현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요 현종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같이 연합해서 정치를 해나가고 있던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속 논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의 대비는 인조의 둘째 부인인데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알겠지만 현종의 아빠인 효종보다도 더 어리고요. 그다음에 효종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보다도 나이가 더 어립니다. 이런 거예요. 민증 깠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에게는 자의 대비가 새 엄마 이렇게 돼요. 계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선왕후에게는 자의 대비가 새 시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효종이 먼저 죽고 나서 자의 대비 이때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린이 자의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 얼마 후에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역시 시어머니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를 놓고 대립을 했던 게 남인과 서인이 대립을 했던 게 바로 예속 논쟁입니다. 뭐 그걸 풍자한 그림이 여기에 있죠.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요게 이제 윤유를 비롯한 사람들 요게 이제 빨간색은 남인을 이야기합니다. 효종은 임금이다. 임금이니까 당연히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효종은 둘째 아들 아니냐. 맏아들이 아니니까 1년만 입는 게 원칙이다. 자, 3년 혹은 1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때는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현종 입장에서는 보세요. 야, 니네 아빠는 임금이라기보다는 둘째 아들이야.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죠? 기분이 나빴죠.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금이니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1차 예송 때는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알았어. 그럼 서인 뜻대로 1년으로 결정을 하겠어. 불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정권을 좀 더 주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이 임선왕후가 사망을 하고 나서 이 똑같은 논쟁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남인에서는 왕비다. 둘째 며느리가 아니다. 왕비 1년이어야 합니다. 어이 뭔 소리야. 둘째 며느리므로 9개월이면 된다. 조금 더 적게 입어라. 그러니까 둘째를 자꾸 강조하고 있죠. 서인들은. 그랬더니 현종이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는 왕이었어. 남인의 말대로 장자의 대우, 첫째 아들의 대우를 하는 것이 옳소. 이러면서 이제 이르다. 그래서 남인들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때 좀 대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음해하거나 사약을 내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숙종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붕당 정치가 환국을 통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환국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 권력층이 일시에 확 바뀌는 것을 환국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주도를 했느냐? 바로 숙종이 주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왕권을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집권층, 야, 서인, 그래, 서인, 니네가 옳다. 그러면 남인들이 막 이제 몰락하고. 서인들의 힘이 너무 세죠. 그러면은 다시 뒤집는 거예요. 남인, 야, 일로 와, 나랑 같이 정치해. 그러면 서인들이 다 몰락하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왕비 인현왕후와 이제 후궁으로 들어온 이 장희빈 사이에 좀 알력 다툼도 생기고 숙종이 요거를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왜? 장희빈을 후원하고 있던 세력은 남인 세력이었고 인현왕후를 후원하고 있던 세력은 서인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인, 니네 너무 강해졌어. 그래서 서인을 쫓아내는 명분을 요 인현왕후로 음해를 해가지고 쫓아버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남인들이 너무 세지니까 남인 세상이구만. 어이 장희빈 당신은 사역을 받아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남인 세력들이 잘 줄줄줄 몰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 아주 복잡한 시기가 바로 숙종이었고 어떻게 보면 숙종이 상당히 좀 머리가 좋은 그러면서도 약간 잔인한 뭐 사랑까지도 이렇게 정치에 이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환국을 통해서 이 붕당 정치는 완전히 무너지고 변질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예전까지만 해도 이런 뭐라 죠 예송에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 자기네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에서 배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환국을 거치면서 이제 이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면 사약을 받게 됩니다. 사약 배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환국을 통해서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서인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때 남인들이 북인의 뒤를 이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서인은 다시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파 싸움이 크게 달했던 시기에 즉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면서 살아있던 남인 일부 그다음에 소론 노론을 다 같이 등용을 해가지고 함께 탕평 정치를 전개를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강력한 왕권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강력한 왕이 사라지면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호랑이처럼 무서운 담임 선생님이 있을 때는 꼼짝 말고 막 자습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담임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나가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탁 풀리면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조가 사망한 이후에는 노론 중에서도 소수 가문들, 대표적으로 안동김 씨, 풍양조 씨 같은 소수 가문들이 정치를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은 점점 이 정치를 해나가는 계층이 점점 줄어들고 좁아지고 있는 소수에게 권력이 몰려지고 있는 몰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여기에 이제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사는 매관 매직이 성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탐관오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탐관오리의 주된 역할은 뭐냐? 백성들을 수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정이 문란해지고 요 삼정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면서 농민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19세기 즉 1800년대 조선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만화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안동김씨, 풍양조씨 권력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고 사또가 되는 거예요. 바친 뇌물은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국절 받아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세금을 막 걷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삼정 있죠, 여러분들. 요 삼정이 문란했다라는 거는 전정, 군정, 환정이 문란해졌다 이런 얘기. 전정은 땅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에요. 문서에도 없는 땅에 웬 세금? 이곳에 황무지인데 수확세를 내요? 으흐, 말이 많다. 나 빨리 본전 뽑아야 돼. 엄청 걷어가는 거예요. 군정, 당신 아들이 군부를 내지 않아서 으흐, 가난 나귀에게 세금을 물리다니. 이웃이 내지 못한 군부를 왜 내가 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막 과도하게 걷었다는 거죠. 자, 환곡은 원래 복지제도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고려시대 때 흑창, 고구려 때 진대법이랑 똑같습니다. 봄에 정부에서 쌀을 빌려주고 싼 이자로 가을에 다시 받는 그런 건데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 막 강제로 빌려주는 이럴 수가. 막 열어봤더니 쌀도 아니야. 뭐 쌀 껍질하고 모래투성이야. 이거를 강제로 빌리고 새 쌀로 갚으라니. 아이,
이자 쳐서 갚기나 해.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정이 문란해지자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백성을 없애자 라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선 후기, 후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정치 변화를 살펴봤죠. 자, 이번에 수치체제 변화, 세금 걷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왜 변했을까? 임진왜란과 병전을 거치면서 옛날 제도로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꾼 게 바로 조선 후기였습니다. 자, 전세, 땅에 매기는 세금은 예전에는 조선 전기에는 토지 1결당, 단위예요, 단위. 쌀 사두에서 20두를 걷었다.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거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거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군대죠. 군대. 사람당 군포 2피를 거뒀던 것을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제대로 거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세 부분에서는 영정법을 실시함으로써 최저가로 깎아줘 버립니다. 토지 1결당 이제는 4에서 6도로 그냥 내라. 고정, 영원히 고정한 법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공납에는 폐단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납의 폐단입니다. 방납 대신 내준다 이런 거예요. 대신 특산물을 내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사과를 내야 돼. 올해 태풍으로 사과가 싹 떨어졌는데 어떻게 공납을 바쳐야 하나 유유하고 있을 때 방납업자가 등장합니다. 아하, 걱정 마시라고. 10배 비싸긴 한데 나한테 사. 그러면은 되지. 내가 요거 대신 내줄게. 대신 10배 돈만 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신 내주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하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죄송합니다. 100년에 걸쳐서 이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변했냐면은 아주 싸그리 바뀝니다. 집집마다 걷던 거를 토지 단위, 토지 1결당으로 기준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특산물을 걷던 거를 그냥 쌀로 내게 합니다. 근데 쌀이 엄청나게 많이 비싸죠. 그죠? 그만큼 요 공납의 부담이 컸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사파로 다시 보자면은 예전에는 가구마다 집집마다 토산물을 정부에 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땅 주인들이 쌀, 돈, 토로 정부에게 납부를 하고 정부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그 필요한 물건들을 공인이라는 공적 상인을 통해서 사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동법 실시의 결과로는 국가의 공적인 상인인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대량으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 다음은 군역과 관련된 겁니다.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를 함으로써 50% 세일을 해줍니다. 분포 2필을 내야 했던 거를 분포 1필로 깎아줍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어든 거를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 결작이라는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드는데 이 결작은 이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토지 1결당 쌀 2두를 거뒀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조선 후기 영정대동 균형법의 공통점이 좀 보이나요? 결, 쌀. 누구의 세금 부담이 커진 겁니까? 땅을 갖고 있는 지주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은 예나 지금이나 재산이죠, 재산. 재산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서 누가 세금 인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느냐? 바로 가족 수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사람 단위, 집집 단위로 걷던 것들이 다 토지 단위로 바뀌게 됐으니까요. 네, 그런 흐름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조세의 급납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는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쌀이 거의 돈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처럼 이제 돈으로 이제 걷었다. 현물 아니다. 특산물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18세기가 되면은 청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랑캐라고 업신이 여겼는데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융성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 그래서 이제 조선 지식인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야, 우리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북벌론 이런 거 하지 말고 북쪽을 좀 배우면 어떻겠는가라는 북학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좀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라면서 실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해야지. 우리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 실학자들이 크게 두 계열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계열은 바로 농업 개선이 돼야지 백성들의 삶이 좋아진다. 두 번째 계열은 상공업을 진흥시켜야지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풍족해진다. 이런 주장이죠. 자, 농업을 중시했던 사람들을 중농학파, 중시했다 뭐를? 농업을. 유형은 이익 정약용이 해당이 되고요.
중상학파는 상공업을 중시했다 이런 뜻이고요. 이 사람들 중에 북학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북학파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통상개화론도 영향을 주기도 하죠. 박지원, 유수원,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박제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박지원은 뭐 양반전 쓴 사람이니까 국어 시간에 배울 테고 이 박제가는 절약보다는 소비를 해야 된다를 주장했던 사람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우리는 보통 절약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소비를 해야지 마치 우물에서 계속 물이 나오듯이 그런 경제가 돌아간다. 요새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뭐 좀 타당한 면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 생각. 자, 오늘 우리 좀 되게 숨가쁘게 조선 후기를 한번 싸그리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내용이 많아 보이죠? 크게 이거예요. 정치적인 변화, 세도 정치 때 이런 상황, 수치 체제가 이렇게 변화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 좀 정리를 다시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